수시나 정시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동안 입시제도가 진행이 돼 왔다고 한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학생은 없죠. 그래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방식의 세 번째 교육 제도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와중입니다. 그것 중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있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아주 과거부터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었고요. 그 가운데 잡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가는 교육 제도 중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해오다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고교학점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교육부 장관이 없는 상태가 쭉 유지가 되다가 가장 최근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교육부 장관에 오르시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분께서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 공약을 내거셨습니다.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윤석열 정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보완을 국정과제로 세운 만큼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고교학점제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특목자사고 문제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안 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었고, 학원가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를 또 봐야겠죠. 기존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교과 평가 항목들을 보면 주요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요소인데요. 상대평가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난 이후에 상위 4%까지 1등급을 매기게 되고요. 상위 7%까지는 2등급, 그래서 1등급부터 쭈르륵 해가서 9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다 같이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어쩔 수 없이 매길 수밖에 없는 방식을 상대평가라고 하고요. 절대평가 방식은 시험에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제 70점 이상이면 C, 이런 식으로 A, B, C, D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학생이 다 90점을 넘었다, 그럼 모든 학생이 전부 다 A를 받게 되는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2023년부터죠.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부터는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고교학점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는 고교학점제에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으로 국영수 사과 과목을 상대평가로 매기는데 2, 3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각각의 과목별로 상대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특목 자사고들을 조금씩 일반고로 전환을 시킬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까지도 기존의 대입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수시 정시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의 바로 1년 선배들이죠. 이 친구들부터는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첫 번째 학년이 될 것입니다. 절대평가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서열을 나눠야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기존의 상대평가 제도였었으면 학생들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기가 참 편했었는데, 다 절대평가화 되면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이고 어떤 학생을 좀 더 상위권 대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입 제도를 따르게 되는 첫 번째 학년이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대입 제도에 어떻게 적응해 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신 다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대입 제도는 2025년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 제도에서 어떤 과목들이 선택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요. 기초 과목에서는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실용국어라든가 심화국어,
고전 읽기 이런 방식의 수업이 고등학교에 생긴다는 것이죠. 자기가 고전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고전 읽기 수업을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수학도 나는 뭐 미대를 갈 건데 내가 수학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겠죠. 그전에는 미대를 가든 음대를 가든 상위권 대학교를 가려면 무조건 수학을 했었어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뭐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이런 아주 흥미로워 보이는 수학 과목들이 아직 뭐 흥미로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한데요. 예, 흥미로워 보이는 그런 수학 과목들이 개설이 돼서 자기 진로에 맞는 수학 과목, 국어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과목들을 다 똑같이 모든 학생이 진로와 상관없이 국영수 사과를 똑같이 들었었어야 되는 과거에 비해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죠. 꿈이 없는 학생들 요즘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나는 커서 이순신이 될 거야, 세종대왕이 될 거야 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유튜버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꿈을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 아니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전혀 이제 꿈이라고 할 수 없는 꿈들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꿈이 없는 친구들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떻게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학생들에게 그렇게 꿈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너무 꿈을 강요하지 말아라. 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을 확인할 때가 있을 거고 그럼 그때 가서 자기의 꿈을 정하면 되지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꿈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꿈이 없다는 거는 닮고 싶은 어른이 없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보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보여줄 만한 어른들이 많지 않았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학생들이 이 새로운 교육 제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어설프지만 자기가 어느 쪽으로 꿈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에서도 고교학점 제도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있으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된다면 그에 발맞춰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IB 제도라는 것이 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B 제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불리는 제도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20개의 초중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부산시는 아예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좀 너무 새로운 방식의 교육 제도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고교 학점제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IB 과정도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어야 맞긴 합니다. 도입이 될까 말까 올해부터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님께서도 IB 제도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진보적인 교육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IB 제도도 우리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IB 제도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 정확하게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뭐 제주도나 송도에 있는 그런 국제학교를 보내보셨거나 그런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분들께서는 잘 아실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IB 제도가 무엇인지 또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학생을 좀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교 학점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IB 제도입니다. 자기 진로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 그전에는 교수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바꾼 것을 IB 제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 주도를 해야 되는 수업입니다. 문제 발굴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문제의식이라고 하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조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탐구할 수 있게끔 교육 과정을 그 학생의 문제의식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IB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통찰력이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난 우리 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IB 제도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한 적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로라고 본다면, 그 학생의 꿈이라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미리미리 훈련을 시켜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문제들이 다양한 융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융합형 인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탐구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탐구한 내용도 같이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 그런 탐구 정신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너 숙제 이거 해와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알아본다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전문가에게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선생님에게 물어본다거나 친구들이 연구한 자료들과 통합을 해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IB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IB 과정에서는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의 모든 과목을 다 수행평가로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 몇 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 학점을 내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평균 학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 IB 제도입니다. 객관식으로 문제를 찍는 게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서술을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와 말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IB 제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문제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역사 문제를 보시면 30분 동안 이제 이 글을 쓰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명제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전에는 전쟁이 사회 변화를 시키는 사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왔던 전쟁이 사회 변화를 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잘 쓰면 됐었는데요. 이거는 학생 개인이 전쟁이라는 문제, 사회 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탐구하거나 연구하지 않았으면 쓸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본인의 생각을 논해 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번 문항도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정책들은 부의 분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제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해보시오. 2가지 이상의 역사적 사례를 들지 못했다. 하나만 제시했다. 그럼 이제 감점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논리적이지 못했다. 그래도 감점이 됩니다. 이 답변 내용의 정확성 이런 것들보다도 이 논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할 수 있는지 그 글쓰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다양한 국가정책의 부의 분배에 대해서 학생이 많이 알고 있고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긴 한데요. 이걸 평가하는 선생님께서 전 세계 모든 국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전부 다 일일이 팩트 체크하거나 그러시기보다는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주로 보신다는 거죠. 영어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해외로 단기 연수를 떠난 당신은 불우한 어린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주변에게 돈을 기부받아 기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마침 인근 상가의 주인이 자신의 유리창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회가 생겼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시켜 창의적으로 영어 광고를 짜보자. 지금 문장이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들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담은 광고 부착문들을 영어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영미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광고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간신히
답을 쓸 수 있는데 제시문을 일단 읽다가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학 문제 보시면 박물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얼만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제도가 IB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자기가 진작에 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의식을 향해서 탐구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IB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